안녕하세요. 제가 30대 후반 여성인 점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이나 사람이라는 말들이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저에게 그러한 감정들은 마치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마주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전 사실상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 차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만내 성격의 여동생을 보육시설에 잠시 맡기신 부모들이에요. 그 후로 소식이 없었지만 다시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죠.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안게 되어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가야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이야기 자체도 제가 아이였을 때 떠날 때 보육원 원장 선생님을 통해 들은 것뿐입니다. 제 삶에도 다행인 점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제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를 버렸는지 하는 원망조차 모르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다행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며 삶이 끝없는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주었던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점철된 부유한 생활 속에서 피를 나눈 동생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무척이나 우애 넘치는 자매로 자라났습니다. 동생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유일한 마음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 항상 힘을 써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한 동생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해가며 학원을 보내주었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은 적금을 깨서 19만 원에 해먹였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던 날들에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면 동생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나리는 세상을 뒤쳐놓고 학비를 마련하며 한 번 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면 그 시절부터 이미 동생을 자식처럼 대하는 것 같았나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든 지금이든 동생은 나와 책인 세상에서 유일한 자매로서 길러온 딸이었어요. 동생도 나를 잘 호의 삼아 대하는 것 같아서 대학에 첫 등록을 하면서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 달아주었어요. 어째서 카네이션이냐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찰싹이던 자매 동생이 많은 일을 내게 해줬다고 생각하니 나는 따로 동생에게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음도 함께 전하려고요. 표현하려고 해준 게 어깨는 키 안 죽고 씩씩하게 잘 짙어. 자료 중 것만으로도 언니에게 고마워해. 대단한 걸 내려주는 게 아니라서 받아주면 안 돼. 솔직히 나는 언니가 나가도록 언니 바로 업고 나갈 수 있었어. 그걸 잡아준 사람이 바로 언니야. 언니가 옆에 있으면서 소나무처럼 틴트처럼 그늘을 드리워주는데 내가 함부로 나가지 못한 거야. 오히려 언니를 보고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누가 말하나 우리 지혜 누굴 닮아서 생각부터 가 이렇게 예쁠까? 언니랑 같아 보이겠지. 언니가 되어 엄마인데 누가 닮았겠어. 조금만 더 힘들어도 내가 꼭 상황에서 언니에게 받은 것을 10배로 돌려줄 거야. 평생을 두고두고 효를 보일 거야. 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씩씩하게 웃는 동생을 보며 그제서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정과 사랑의 어떤 감정인지는 여전히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불과했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쩌면 바로 이런 거겠구나. 그 마음을 확 느껴버리고 나니까 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명색이 언니자 엄마 대신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멋들어진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마침 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쭉 일해 어떤 직장에 폐업하는 바람에요. 선택의 고비에 선 상황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향한 도전을 택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있었죠.
그 갈림길에서 나는 망설임 없이 꿈의 도전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열정은 남의 말보다 훨씬 뜨겁죠. 또한 동생도 나와 같은 꿈을 품고 있고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경영학과 노래를 사랑했고 항상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나와 동생이 함께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바로 이런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어려웠고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집에서 운영하던 와파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었죠. 은행에서 얻은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왔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마련했어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인터넷 쇼핑몰은 우리 자매에게 매우 적합한 직업이었어요. 저는 고객 상담 분야에 재능이 있었고 그동안 경영학을 전공한 대학생인 동생은 사업에 아주 능숙해졌어요. 덕분에 인터넷 쇼핑몰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 갔어요. 금방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더 넓은 전세로 옮길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바쁜 일상을 견디며 나이 30 중반을 맞이했고 대학을 졸업한 동생 2명이 30 즈음쯤이 되자 묻자 신축 아파트의 집주인이 된 우리 자매는 어느덧 성공한 사업가들 중 한 줄에 올랐어요. 어느 날 동생이 훌쩍 어른이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앓는 동생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동생이 서서히 얘기를 털어놓던 순간 언니, 걱정이 있는데 라며 그의 말투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몇 며칠 그래? 그런 게 안 좋은 일이야? 크게 놀랐죠. 아, 언니. 나 프로포즈 받았다. 왜 걱정이야? 좋은 일 아닌가? 좋지만 결혼까지는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너무 좋은 남자야. 언니, 그 남자가 다음 2번째로 기대를 하게 했고 만약 내가 언니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면 는 이 남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죠. 생각해보니 맞았어. 그래서 언니가 걱정하고 나는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려나가면 그만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언니는 당분간 혼자 살게 될 것이고 나 혼자 지내는데 새로 이사 온 아파트는 너무 넓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천년만년 어린 동생 같았던 동생이 어느덧 통기가 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사실도 물론 놀라웠지만 동생이 자기를 떠날 짬을 걱정할 만큼 속히 이쁜 어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층 더 놀라운 일이었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딸 자식을 키워낸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았어. 처음 가는 거지. 맞아. 그렇지. 우리는 일반적인 자매들보다 훨씬 특별한 관계였으니까 너에게는 나한테 딸 같은 동생이고 나에게는 넌 엄마 같은 존재야. 하지만 서운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껴. 이 세상에서 우리 지혜를 사랑해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에 너무 고마워하고 안심돼. 하지만 언니의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꾸미게 되어 한 가정의 형제나 자매에서 다른 가정의 부인이 되고 마침내는 어머니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게 돼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지? 그럼 알았어. 언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을 발견하러 가서 진심으로 축복해줄게. 마침내 동생은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나도 부모 없는 결혼식에 기죽지 않도록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신부 교육부터 시작했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다행히도 동생의 대학 동기인 작은 웨딩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결혼식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또 다행인 점은 외동아들 앱이 이제는 확실한 가난과는 달리 금전적 가난은 있어도 마음속까지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제부부가 되는 것이 도전적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찬반의 반응이 있었죠. 대단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통쟁이 남자나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마무리에 접어들던 어느 날, 갑작스런 이상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함께 한자리에서는 소박한 결혼식이 논의되던 중에 예비 사돈이 동생 몰래 불쑥 차를 찾아와서는 덜컥 일하더라고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내가 입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하자고 했기로 상의한 예물부터 예단의 문수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불만이시면 언지를 주시더라고 하셨어요. 예약금까지 다 걸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난처하잖아요. 하여간 이 요즘 애들은 켠거 없어. 가지, 그 전에 그걸 꼭 말로 설명해야 먹나. 어른이 참 잡고 있으면 어려우니 눈치껏 넙죽 굽히고 들어와야지. 요즘 것들이며 눈치껏 넙죽 굽혀야 돼. 짠, 이 말이 좀 과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아들님의 처형될 자리이면서 동시에 친정 엄마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높이시는 게 당연한 얘기죠. 내가 이래서 MLB 없는 집안이라는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던 거야? 누구 앞이라고 부모 없어서 가정교육동으로 받은 티를 내내 길어야 입으세요. 사돈은 왜 우리 집안이 없다고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 야 없이 살면 결혼을 싸구려로 치료도 된다는 집니다. 결혼 준비를 어디서 해왔나요? 호화스러운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소홀히 준비한 터라 아직도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또한 신혼집은 동생과 주택 정액 당첨된 신축 아파트로 많은 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명품으로 모두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우리는 카드 개업이 없어서 신혼집을 일품 보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처럼 성공한 사업가로서는 동생이 섞어 전이한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동생도 나한테 벤츠를 뽑아줄 것입니다. 나는 노예 월세를 받아가면서 편히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가정집에 첨부된 오는 건물도 하나 사줄 테니까 당연히 그런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냈던 말이에요. 저희 사비도 아직 벤츠를 사줄 정도는 아니지만 원룸 건물 하나 정도는 살 만큼은 되겠고요. 하지만 그야말로 요구가 지나치게 과한 것 같네요. 제가 또래에게 목을 잡히듯 빨아야 되는 거 아니죠? 꽃을 사면 아마도 너희들까지 부자라고 해서 마땅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단순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정신 상태가 엉망이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당사자 앞에서도 말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복장이 뒤집어질 일인데 이어지는 사돈댁의 말은 훨씬 더 각이 아니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그가 돈주 많다고 해봤자 천의 고와 신세라는 건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이 세상에 천의 고하더라도 의리를 공짜로 받아주는 결혼은 없어요.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라도 저런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끝까지 반말하더라도 안 돼요. 이에 관한 것은 똑똑히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은 맞지만 제 동생은 어디에서도 천의 고하라며 업신여기는 대접을 받도록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후에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났습니다. 당장으로 결혼을 파악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굴뚝처럼 생각되었지만 하지만 일단 한번 참아야만 했어요. 다른 결혼이 아닌 딸처럼 흘끔히 얼굴을 들표 동상한 결혼을 전하려고 그런 동생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식구들에게서 눈물 나는 걸 볼 수 없는 모습은 마치 마함이자 언니 마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물었어요. 당장 예비재수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대목 근처로 찾아갔어요. 사돈이 템계를 알리거나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할 의도로 겸허히 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의 한자리를 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맥락인지 알아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기업 사업과는 아주 먼 곳으로 약속 장소를 변경한 예비체 부가 심지어 약속 시간보다 한참이나 늦게 나타나서 야단을 뗀다는 짓거리가 글쎄 홀수 예단 예물 합쳐서 1억이 넘는 명품 현금을 사들이는 사전대가 프로 선물할 벤츠 계약사를 퍼뜨려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제부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요? 엄마랑 얘기 끝났다면요. 지금 견적서 대를 진행해야겠죠? 제부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건가요?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뭐 제 입장에서도 그다지 여유가 없는 결혼이기도 하고요. 대기업 신랑님이 요즘 얼마나 고아인지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6살에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거나 다시 작성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단시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대처럼 쉽게 꺼지려는 마음이야 뭐야. 행동 조심하세요. 자꾸 거만하게 행동하다 결혼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나요? 저쪽에서 물러서 저도 좋다고 안 하겠어? 대기업 직원이라서 언젠간 결혼을 생각해봐야겠다고 섞어보는데 그따위 속도 좋은 대로 넌 단지 쓰레기일 뿐이야.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고 있어도 거쳐나갈 수 없는 게 시선에서 먼 눈물밖에 보이지 않아. 돈이 넘쳐나는데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척 나서는 건 제대로 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속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들의 추악한 행동으로부터 나는 우리의 천만의 말씀을 날에 묶어 차곡차곡 밀어내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만만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란 말이 생각나네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끝이 아니죠. 편한 대화를 나누는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순간 그것이 마침내 끝이었어요. 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동생을 데리고 논 것에 대한 안갚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끊임없이 들었고 내가 사랑한 남자가 사실은 꽤나 실망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말을 동생이 충격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인지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펑펑 우고 있더라고요. 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나절을 보냈죠. 울음을 멈춘 동생이 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대학 동기가 제게 나타나서 웨딩 사업을 잡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덕분에 결혼식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나와 계속해서 만나며 얼굴도 많이 마주쳤던 사회자가 그때의 암트나 제 창축 관련해서 걔를 만나고 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신랑 측 하객들 주소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주소가 자꾸 눈에 띄던데 이를 확인해 보니까 주소가 전부 전문 하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집으로 나오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아츠해졌어요.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했어요. 친구가 그건 어떻게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뭐다 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그들은 회사에서 하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라도 하는 거죠? 결혼식을 보면 하객을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죠. 원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내 신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썰렁한 결혼식을 피하기 위한 하객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는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하객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사람이 쓴 결혼식을 치르게 한 신랑 신부의 이야기였어요. 딱한 사정을 듣고 낸 진정한 친구처럼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고 알바비까지 축의금으로 남기고 들어와 따냈어요. 그러한 사연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동생 친구 사회사가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전문 하객 아르바이트 분들의 주소지가 매번 똑같을 테니 눈에 익지 않을 수가 없는 오르실 테고요. 더군다나 제 상황을 생각해 주세요. 사둔 뒤 그리고 예비제부가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를 직접 겪었잖아요. 상황이 이러니 신랑 측의 하객들이 가짜라는 것은 명백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10g 전 동생의 이야기를 전부 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듣고 나서야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제부가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다는 말을 고백했어요. 그때서야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비 제부가 좀 이상했어. 아까 낮에 내가 만났을 때 회사 근처로 약속 장소를 바꾸자고 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했을까? 세상 바쁜 대기업 직원이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멀리 나다니기는 힘들 텐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에 있는데, 상도동 사무 컴플렉스는 지하철을 왕복해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동네야. 왜 그리 조그마한 일에도 굳이 원하는 걸까? 거기. 거기 시댁이 동네잖아? 동생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어쩌면 예비 제부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얘기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상도동 자기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급히 나왔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저와 동생은 곧장 길을 나섰고 예비 제벌을 만날 약속 장소 근처를 한참이나 배회한 끝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 직원으로 일했던 예비 제부가 편안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때 이미 생각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소박한 결혼을 권하는 사돈택과 예비 제부가 동생 몰래 찾아와 갑자기 거액의 결혼 비용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약이니 뭐니 한자빌들을 제부가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현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어요. 상황이 신랑 측 하객 청첩장 주소가 사실은 전문가 어투 주소였다는 사실로 드러나자 대기업 직원이며 예비체 부인은 보리를 딴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장까지 파헤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결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의심의 여지 없는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너무 컸던 며칠이었죠. 몸살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도 크더라고요. 열이 펄펄 나는 것에도 동생이 받을 상처에 대해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동생을 참 잘 키웠다 생각되는 거구나 싶어요. 동생은 매우 사랑스럽고 어른스러워졌어요. 언니야, 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까요? 생각만으로도 몸살 나는데요. 결혼 전에 알았던 것과 아직도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언니에게 있어서 내 곁에 있는 게 좋아 나를 감싸 안아주는 언니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언니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함께 싸우자. 언니이자 엄마로서 나와 함께 악인들에 맞서 일어나 의기투합한 우리는 즉시 대처 전문가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기 결혼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금전적인 손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와줬던 선물 같은 것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 시기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저희는 아니에요. 괴한들이 5가지 종류의 수갑을 차고 줄 수 없다면서도 그대로 모든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려고 시작했어요. 동생은 각자의 길을 가고 특별한 예약 없이 부모님과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몇 일 뒤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을 만나 돈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지시를 다 이행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부모님이 왔을 때 우리는 놀랐지만 잠시 감정을 진정시킨 부모님은 동생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차영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답하기 전에 오빠와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릴 분들이 계시네요. 인사 갑자기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다가 우리 친정 부모님이라고 하셨을 때 고아라며 먼저 만나봐야겠다고 동생이 말씀하자마자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우리 자매의 부모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상황이 무슨 말씀인가요? 밤중에 돈을 주고 불러내 놓고도 존재를 몰랐던 장애인 장모님이라는 것일까요?
제부 눈에는 혼수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친정 부모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한 모양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꼭 그렇게만 보여야 한다기보다 솔직히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뭘 봐야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닮았는지도 모르니까요. 가짜라도 대동하고 나타날까 봐요. 그러다가 우리의 예비 시부님의 눈빛이 우리를 요동쳤고 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만난 우리가 결혼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일전에는 친정 부모님도 없었고 친척과 론도 일분 안 계신 상태에서 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주선했었잖아요. 그 집안이 우리에게 부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았던 것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해 준비를 했고 괜찮을 것 같았죠. 그 순간에 반듯한 정장 차림의 신사와 승은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12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왔죠.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자매, 고모, 삼촌입니다. 등으로 소개했고요. 예비 사돈 때 그 넋을 반쯤 잃어버릴 지경으로 당황했지만 그 와중에도 예비 제부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용역 깡패들이 인가분해 까톤 몇 푼 더 얹어주게 싫어서 대단한 준비를 하셨어요. 왜 용역 깡패들을 데려다 결혼 파티 내겠다고 허파기라도 하시려는 건지요. 헌니가 돼 가지고서는 동생 부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참 이상하다. 그 맞죠. 제부는 우리 식구들이 진짜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등 영화광 패럴라 눈동 왜 자꾸 가짜라고 의심하는 걸까요? 무슨 가짜 하객들이라도 내내 들여오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요. 알았어요. 내 생각이 다 맞더라고요.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침착한 어른들도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전부 당신이 내 동생의 결혼식에 초대한 가짜 손님들로 제가 복수를 위해 준비한 계획에 있던 예비 작전이었어요. 제 부가 사기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전문 아르바이트 분들이었죠.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인형 선임으로부터 예비 제보와 사돈이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지 못하는 얘기를 들은 그날, 복수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을 고안했어요. 빈익빈 의붓. 가짜 손님들과 같은 친정 식구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돼요. 그렇게 전 동생의 결혼식을 돕던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의약사 사무소를 통해 예비 신부로 섭외됐다고 하는 하객 아르바이트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일일이 만나며 동생이 사기 결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러자 그들 중 몇몇은 제 복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들 입장에서도 예식장을 채울 수 없는 지극히 신랑 신부들을 돕는 일이라는 직업식을 가지고 하는 아르바이트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제부가 그러한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사기 결혼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에 아주 불쾌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전 예비 신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번지를 찾아내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아라딤의 직원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부터 갑자기까지 동원해서 결혼식을 치르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증명하기 위한 증인인 셈이며, 그래서 뭐요? 사기죄로 콩밥이라도 먹고 재미를 보시던가, 어딜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만심에 틀어박혀 있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이런 짓거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펍에선 그냥 평범하죠. 당신이 내게 속아간 돈이 사라졌다 해도, 내가 거짓말로 혼인신고를 하게 했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알아. 사기치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민사소송이 있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면 내 삶이 조금 가까워져서 그쪽 뼈를 도려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둘째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게 할래요. 나한테 속인 돈도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졌어. 그쪽에 나한테 요구했던 1억짜리 혼수 견적서 그대로 예약금을 걸어왔거든. 내가 이대로 예약을 취소 안 하고 버티면 그 거액의 예약금을 꼼짝없이 날리는 꼴이 돼
당신의 꿈인 그 사기 결혼 때문에 나는 아주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알아. 그러니 그 큰 돈을 배상해낼 능력은 어디에 있어? 증거가 있습니까? 소송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거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전부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최후 통첩이 앞에 놓인 내 동생과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보며 사과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쓰레기인지 머리도 아프고 서 용서를 구해야 해. 하주제 끝까지 협박죄 싫어하긴 싫지만 손해 입은 혼수계약금을 근거로 당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치러야 하죠. 그 돈을 다 뱉어내기 전까지 합법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되겠어요. 당신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휴대폰 한 대도 본인 명의로 만들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넋이 반쯤 나간 채로 어벅어벅 걸어가며 사돈과 동생 앞으로 왈칵대리듯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울면서 두 손과 두 발을 싹싹 씻으며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 그냥 청초해서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로 최고해요. 레노 레드님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 벤츠와 원룸 건물까지 계획대로 다 바다로 만졌는데 남편이 꽃뱀에게 가져다 바친 돈 3천만 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로 연극만 한 것이에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차 대기 앞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결혼식 하객들도 거짓말이에요. 하다가 어쩌다 침까지 거짓말이 되었네요. 아주 더러운 사기꾼에 당해버린 것 같아요. 걸렸거나 쉽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정체를 밝히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가짜 사돈 팩을 돌려보냈습니다. 자리를 뜨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서둘러 밀봉되었던 가짜 사돈이 발에 걸려 바닥에 물 묻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유쾌했는지 모르겠네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 정도까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가짜 사돈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비잽은 그와는 다르게 뻔뻔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드린 충고에 대해 생각해보면 막장 인생이 부모 없이는 끝나거나 그렇게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요? 설마 그건요. 그래, 나도 너에게 비해 덜 중요하지. 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줄래? 세상은 참 불공평해. 똑같은 땅에서 인간인데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또 누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돈이나 승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고작 그런 것뿐이야. 그렇기에 누구보다 똑똑한 친구에게 가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부모 없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난 척하지 마. 그래봐도 이들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몇 푼의 돈이라도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는 다화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처럼 굽히는 쓰레기로 여깁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곳이 그 가치를 몇 번의 인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고 나도 우리 형제처럼. 용건이 끝났으니까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물러설 때 머리도 조아리고 섭일 던지거나 아니면 경고했던 대로 손해배상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나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했든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도 돈이 없이 어렵게 살아오셨기에 그런 고통 때문에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라면 고개 숙이며 반성하고 차후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해봐요. 그 외에 예비제 노조원들에게도 엎드려 사죄하고 싹싹이 빌어왔어요. 전 한마디만 해두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세요. 아, 그리고 1억 원짜리 혼수 견적서를 예약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거짓말일 뿐이에요. 사실 그런 예약 자체가 없었고 위약금 한 푼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없는 상태고 아직도 모르겠니? 거짓말로 사람 등 차 먹으려다가 되려 거짓말이 뒤통수를 쳐서 처마 증거라고 착하게 살라고 우론 자리를 뜨는 저와 동생을 두고 뒤로 사기꾼 놈의 자기가 들려왔지만 저희는 일말의 동정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뿐이에요. 제게는 부모 자식 사이의 정이나 사람 같은 말들이 어떤 감정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요. 물론 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연결이 끊긴 채로 지금까지 다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사기 결혼 사건을 겪으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동생에게 주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부모의 자리가 전혀 허전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